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에서 학생 의원하고 있는 윤용빈입니다. 시들까지 말하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저는 아무래도 학생이고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게 지금 가장 교육 현장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매주 선생님들이 서울에서 집회도 하시고 교권을 보호해달라고 하고 계신데 9월 4일 날에 선생님들께서 연가를 내시고 서울에서 집회를 하시겠다고 했을 때 교육부에서는 뭐 파면까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총리님이 강연하실 때 국제 관계에서도 어느 쪽이라도 척지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너무 편향되게 교육을 보고 있다 생각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서울 서초구의 서희초등학교 여선생님이 그런 비극을 겪으셨을 때 정부 쪽에서 대본에 나온 얘기가 학생 인권조례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말하기를 학생 인권조례는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다. 제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 학생 인권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대한민국 붕괴를 가져오는 것인지 그게 어째서 선생님의 비극을 가져온 원인이 됐다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돼요. 학생을 생각하면 선생님이 불행해서잖아요. 그렇게 선택할 일이 아니죠. 때로 어려운 일에 부닥치더라도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최대한 보호하고 존중받으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갈 생각을 해서 교육부총리마저도 인권조례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큰일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모이겠다는 것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야 될 수 있을까? 그런 일의 재발을 막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선생님들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것이 먼저이지 그 불행을 겪으면서 그 불행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것 그걸 입을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실 붕괴를 막는 가장 균형 잡힌 지혜 이걸로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의 처지가 과거와는 너무 다르니까요. 어떻게 함부로 말하는 건 어려운데 제가 조금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시골 분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한 학년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제 졸업 동기가 다 해서 37명밖에 없었고요. 초등학교는 당연히 6학년까지 있는데 교실이 3칸밖에 없었어요. 한 칸에 오전 오후 나눠서 공부했고 학생들은 의자가 없어서 바로 바닥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학년이 돼서 선생님이 오셨어요. 군대를 같이 머리 짧은 여드름이 잔뜩 난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공부를 하고 강압적으로 시켜가지고 제가 광주로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 선생님을 제가 후원회장으로 모셔드렸어요. 보통 정치인의 후원회장은 돈이 많거나 돈 많은 사람을 친구로 많이 두고 있거나 그래서 뭔가 후원금을 많이 모아줄 만한 분을 후원회장으로 모셨는데 그 선생님은 돈하고는 정말 인연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최종 직업이 전라남도 축구협회 3군 부회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중학생도 축구 선수였으니까요. 네, 그래도 그
그분이 제 인생의 원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원회장으로 모셨고, 제 초등학교 동기들 중에 후원 낼 만한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서울에 사는 애들이 10명도 안 됐는데, 그래도 그 선생님이 후원회장이라 하니까 선생님 보러 잔뜩 친구들이 모였었거든요. 와, 그런데 몇십 년 전의 일인데 선생님이 이름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너는 요새도 오줌 싸냐? 아, 대단하시다. 아마도 선생님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오히려 야단 맞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게 낫겠네. 정말 학교를 어떻게 만들까? 선생님들도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찾고 아이들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너무 몰지 말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이부터 막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민분들 가운데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실 분을 제가 거수를 해서 두 분을 받았습니다. 두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은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4시 반까지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서요. 두 분 말씀 질의응답을 하고 가능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성호님,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민주당 네,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민주당 전주갑 당원 조성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이강현 전 총리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초청 강연 내용과 조금 다른 민주당 내에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전 대표님도 하셨고 또 오선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새로운 인재들이 수혈이 돼야만이 국민들로부터 수권 정당으로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22대 총선이 지금 한 8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민주당 예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입지자들이 지금 많은 권리당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즉 철새당원입니다. 예비 경선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역 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님들은 기초의원이나 도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정해갖고 권리당원을 받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검증된 후보들은 그분들을 깨기 위해서 또 다른 당원들을 받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의 예비 경선부를 보시면은 경합형, 즉 당원 50%에 국민 여론 50%로 합산해가지고 합산형 경선 룰인데 그 경선룰로는 정치 시인들이 기존 정치인들을 이겨볼 수가 없습니다. 즉 이낙연 전 총리님도 5선 국회의원을 하셨다고 했고 5선이면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을 지구당 위원장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을 자기 지역구에 권리당원을 관리한 분을 아무리 훌륭한 분이 가서 부전장을 내도 예선선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을 네, 짧게 그래서 해주십시오. 민주당의 영향력을 있을 수 있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의 예비 경선들을 완전 국민 경선제로 좀 바꿀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질문 이야기에 의견을 주셨는데요. 좋습니다. 네, 네. 네, 우선은 원칙적으로 경선 규칙 일정한 시간 전에 미리 다 정하게 돼 있어요. 지금 민주당 당원은 1년 전까지 준비하도록 돼 있을 거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문제가 있다 다시 결선하는 건데, 손대서 쉽게 합의될 수 있을지, 그것이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이 될지, 그건 민주당이 판단을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신인의 투입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에 대해서 본격적인 고민이 충분히 토론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를 어떤 식으로 치러야 할 것인가, 민주당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서 치러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의가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거의 종잡을 수 없을 만큼 폭주하고 있고요. 내년 선거에서 만약 그쪽이 이긴다면 폭주가 더 심해지겠죠. 그걸 중지시키고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국회라도 해줘야 될 텐데, 그러려면 그쪽이 이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민들께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매력적인 상태로 만들어야 선거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지혜를 빨리 논의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막혀있는 것 같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늘 기성 정치인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신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의 문제는 오래된 숙제입니다만, 지난번 경선 규칙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사실 깊게 안 봤어요. 제가 이번 선거 제 일이 아니라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과거 김대중 대통령 같은 영향력이 크신 분들은 일정한 부분의 물갈이를 당신의 의지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로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마치 민주당이 고여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의 반복인데, 민주당은 아까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최상의 상태로 만들고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인가, 이 고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화이팅! 한 분이 더 계신데요. 한기래님, 한기래인데, 한 시간 동안이나 중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에 대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 전에 자지 워싱턴 대학을 떠나시면서 이 나라 걱정을 매우 심각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돌아오신 1년 후에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썩어 빠지고 문드러져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후보 시절에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항에 내리셔서 책임심을 가지고 이 나라의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유능하고 제2의 김대중 이상 가는 훌륭한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지 모르는데, 총리님, 좋은 해안을 가지신 이 자리에서 좀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4년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4년까지 남은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짧지요. 그런데 국가는 3년 반이건 4년을 기다릴 정도의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루가 그만 정도 위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국내 정책, 국내 정치를 잘못하면 어떤 것은 언론이나 국회를 통해서 시정이 되고, 최악의 경우는 다음 선거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는데, 대외 정책은 한 번 어긋나면
그걸 회복하는 데 10년, 20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예민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외 정책 실수하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지금 전투적으로 전하셨습니다. 우리 전주분이라 해도 많이 아니죠. 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